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 기분 좋게 열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 채널의 구독자 수가요, 무려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10,000명 가까운 새로운 구독자분들께서 조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새롭게 미주은의 구독자가 되신 분들께 환영의 말씀 그리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주은을 예전부터 함께 해주셨던 기존의 패밀리 분들께 오늘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미주은 방문하셔서 클릭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미주은이라는 채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미주은 채널이 무럭무럭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미주은 채널의 컨텐츠를 필요로 하시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좋은 정보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5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구독자가 함께 해주시는 미주은 방송 7월 16일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주은 방송을 함께 해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어제 오미주 뉴스를 통해서 EV고라는 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의 좋은 뉴스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EV고의 주가가 14%가 넘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V고의 주가가 갑자기 용서숨 쳤다. 왜냐하면 GM, 제너럴 모터즈가 이번에 EV고라는 기업을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EV 플릿, EV 플릿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차를 이용해서 함대를 구성한다. 즉 이제 상업용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트럭 운송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버스 회사, 뭐 택시 회사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그 EV 플릿을 위해서 전기 충전을 제공하는 그런 프리퍼드 프로바이더로 EV고를 지정했다. 이러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너럴 모터즈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업용 자동차를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울티엄 차지 360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 EV가 운영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 즉 그 차징 스테이션이 한 800개 정도가 미국에 있는데요. 이 차징 스테이션에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GM이라는 거대한 자동차 회사와 파트너십이 돈독해지면서 EV고에는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EV고라는 기업은요, 급속 충전, 파스트 차징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EV고라는 기업이 미국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공유를 한 그림인데요.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급속 충전 스테이션 숫자를 보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에만 지금 830개의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2위가 EV고 807개를 가지고 있고요. 3위 자리는 지금 차지 포인트가 차지하고 있는데 731개입니다. 하지만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트 차징 뿐만이 아니라 레벨 2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레벨 2라는 것은 이제 완속 충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그래프, 이 수치는 지금 스테이션 개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긴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차저의 수, 충전기의 숫자를 가지고 다시 랭킹을 매기게 되면 굉장히 다른 모습이 지금 펼쳐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차징 스테이션이 아니고 충전기가 몇 개 정도 있는가를 가지고 다시 랭킹을 매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 테슬라를 따라올 기업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테슬라는요, 전체 8,000개 정도의 차저를 가지고 있거든요.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그 충전기 말이죠. 그리고 이제 2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Electrify America라는 기업이 올라가 있고요. 3위가 차지 포인트, 오히려 EV고보다도 많은 차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EV고가 지금 1,338개 정도로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스테이션 숫자로는 좋은 모습을 보였던 EV고가 차저 숫자로 하니까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로케이션당 1.7개 정도의 차저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한 스테이션당 지금 가지고 있는 차저의 숫자가 무려 10개 가까이 됩니다. 9.6개의 커넥터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업계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급속 충전 시장에서 비즈니스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가요, 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을 또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is upgrading supercharger network to 300 kW faster charging. 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전해줬는데요. 테슬라가 업그레이드를 한다.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300 kW로 수용력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충전 용량을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일론 머스크가 컨펌을 해줬다. 테슬라가 업그레이드를 하는데요. 슈퍼차저의 그 용량을 250kW에서 이번에 300으로 굉장히 좋은 폭이죠. 한 20% 정도 용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차 하나를 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웬만한 뭐 차를 하나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충전 그 용량을 20%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은 20% 정도 단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한 40분, 30분 정도면 차 하나를 충전해서 고속도로에서 쉽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을 테슬라에서 또 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에 관련해서 좋은 뉴스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전해드릴 기사가 사실은 좀 더 커다란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인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죠. EU proposes end to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in 2035. 자, 유럽 연합이죠. EU가 이번에 제안을 했다. end, 끝내버린다는 거죠. 뭐를 끝내버리냐면 internal combustion engine이니까 내연 기관을 끝내버린다.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제목이 나와 있죠. 무엇을 어떻게 끝내버리는지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피안 커미션에서 이번에 제안을 했는데요. Sale of new cars or vans. 그러니까 새로운 자동차라든지 밴을 판매하는 것을 이제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이 상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2035년부터는요. 이제 CO2를 발생시키는 내연 기관차는 판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순수 전기차만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시죠.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몰 수 있게끔 충전 그 스테이션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법안이 나와 있는데요.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법안의 이름은 Alternative Fuels Infra Regul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번에 수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Member States, 이 EU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의무적으로요, 차징 캐퍼시티, 수용력을 넓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차징 퓨얼링 스테이션을 넓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every 60km니까 60km마다 하나씩 그 전기 충전소를 설치해야 된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수소 충전 같은 경우는 150km마다 하나씩 수소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의무적으로 전기 충전소라든지 수소 전지 그 충전소를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 같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유소들이 있잖아요. 이 주유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가겠죠. 왜냐하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 차의 그 기름이 떨어졌을 때 다시 이제 주유를 해야 되는데 주유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지금 전기차가 충전소를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내연기관 차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EU에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60km마다 하나씩 전기 충전소를 내야 되고 150km 하나씩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러한 법안은 굉장히 그 전기차의 가속화를 빠르게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커다란 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차, 전기 충전 기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충전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디비던드, 배당으로 넘어갑니다. Dividends are set to boom and UBS is using AI to predict which stocks will raise a payout. 자, 배당이 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배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UBS가 얘기하기를, UBS는 이제 United Bank of Switzerland입니다. 스위스 뱅크가 얘기하기를요, 인공지능이 이번에 예측을 해준다. 뭐를 예측하냐면 어떠한 종목들이 그 배당금을 올려줄지를 인공지능이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 것 같죠. 자, 스위스 뱅크가 이번에 사용을 하는데 머신러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을 발굴을 했는데요. 이 기업들은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폭으로 그 배당금을 올려줄 준비가 내년까지 되어 있다. 자, UBS의 그 예측에 따르면 S&P 500의
배당금이요 내년까지 3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내년 말까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배당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한동안 이제 그 어닝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면서 어닝이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 역시 이렇게 30% 정도 내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위스 뱅크에서 이번에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요 모델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디비던드 일드 배당률이라든지 배당 성장률, 그리고 페이아웃 레이시오라는 것은 이제 전체 순이익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배당으로 지급하는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EPS의 리비전이라는 것은 그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 이 추세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배당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그 팩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UBS가 발견한 이 모델에 따르면 75% 정도의 그 정확성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주식이 배당금을 늘려줄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75%라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UBS의 인공지능이 10개의 주식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굉장히 배당금을 많이 늘려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들을 인공지능이 추천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HP가 들어가 있고요. 이스트맨 케미컬 컴퍼니, EOG 리소시스,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 모건 스탠리, 일리노이 툴 워크스,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아메리칸 타워 코퍼레이션, 시그나, 그리고 프롤로지스, 이렇게 10개 주식이 앞으로 배당금 상승의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꼭 집어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배당 주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이번에는 배당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ETF에 투자하면서도 배당을 5%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요 ETF 투자를 통해서 배당이 5% 이상 지급되는 5개의 ETF를 여러분들께 소개드릴까 합니다. 자, 이 디비던드 배당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언더 레이더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 목록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굉장히 커다란 불확실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일 프라이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가장 커다란 위험성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불균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국가들이 아직까지 델타 바이러스의 그 영향에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미국 혼자 잘 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벤치마크 트레저리 일드, 즉 금리 얘기하는 거죠. 채권의 금리가 너무나 낮게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10년 채권의 금리를 보면요 현재 1.37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에 투자할 만한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아서, 따라서 더욱더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배당 주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배당 주식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이러한 배경에 있어서 우리가 배당률을 5% 이상 주는 그런 ETF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ETF는요 National Wide Risk Managed Income ETF라는 게 있습니다. 티커는 NUSI고요. 배당률이 무려 7.49%나 됩니다. 자, 이 ETF의 특징은요 먼저 IT 쪽에 48%가 넘는 비율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한 그 수수료 같은 경우는 0.6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뭐냐면요 이 ETF는 액티브 ETF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사다 팔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인덱스 ETF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ETF는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KBW 프리미엄 일드 에퀴티 리치 ETF라고 합니다. 리치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주식을 얘기하잖아요. 이 ETF의 티커는 KBWY고요. 배당률은 7.22%를 지금 주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ETF 같은 경우는 디비던드 웨이티드 인덱스니까 인덱스를 따라가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은 24개에서 40개 정도의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리츠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 쪽에 있는 리츠만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는 조금 낮은 편이죠. 0.35%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 ETF는 글로벌 엑소 슈퍼 디비던 ETF
ETF라는 게 있는데요. 티커는 SDIV고요. 지금 배당률이 7.13%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은 역시 인덱스를 따라가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개 정도의 그 많은 주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랭킹에 따라서 지금 결정이 된다는데 어떠한 랭킹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디비던드가 좋은 그런 주식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0.59%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다음 역시 인베스코에서 만드는 ETF고요. KBW High Dividend Yield Financial ETF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파이낸셜 쪽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KBWD가 티커 네임이고요. 현재 그 배당률은 6.93%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파이낸셜 컴퍼니들을 가지고 만든 인덱스라 그러고요. 24개에서 40개 정도의 기업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ETF 같은 경우는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죠. 지금 수수료가 1.24% 정도로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ETF는 글로벌 엑소 슈퍼 디비던드 얼터너티브스 ETF라는 게 있고요. 티커는 ALTY입니다. 일드가 지금 6.91% 정도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 역시 인덱스를 따라가는 그런 ETF입니다. 보시면 가장 높은 디비던드를 만들어내는 주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주식들은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즉 대안 투자를 하는 그런 주식들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TF의 문제는 뭐냐면 수수료가요 2.82%입니다. 3%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배당률이 지금 7%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3%의 그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좀 많이 수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 ETF는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ETF를 가지고 배당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터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 ARK loses its patience with Chinese stocks.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가 이번에 참을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중국 주식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인내심을 드디어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매니지먼트는 굉장히 유명하다. 뭐로 유명하냐면요, 주식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회사들에 투자를 하냐면 프로핏이 아직까지도 몇 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데 유명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주식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성이 좋은 그런 주식에만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보여준 규제 크랙다운에 의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의 CEO인 캐시우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번에 중국 테크 주식들의 그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리셋됐다. 따라서 더 이상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주식들은 완전히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가치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가치가 높으면은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중요한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의 관점에 봤을 때 계속해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날 아크 인베스트는 실제로요, 많은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텐센트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2,500만 달러어치의 텐센트를 팔아치웠습니다. 따라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중국 주식의 비중이 지금 2월 달만 해도 8%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전체에서 8%가 중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8%가 이번에 많은 주식을 매도하면서 1%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캐시우드는 이제 중국 쪽의 기업들에는 투자를 좀 멀리 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중국 기업 주식을 처분한 것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인데요. 그 얘기는 많은 현금이 확보가 됐을 텐데 이 현금을 이용해서 어떠한 기업에 재투자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이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어떠한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캐시우드 goes bargain hunting, 3 stocks she just bought. 캐시우드가 지금 저가의 그 매수를 시작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매수를 한 세 가지의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한 세 가지 종목은요, 드랍트킹즈, DKNG가 티커고요, 메르카도 리브레, MELI,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COIN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주식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랍트킹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올타임 하이에서 36%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최고가에서 아직까지는 36%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밸류가 굉장히 좋은 하나의 매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매출이 9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불과하지만 1분기 3개월 동안 253%라는 엄청난 매출의 성장을 보여준 기업이 바로 드래프트킹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이저리그 있잖아요. 미국의 메이저리그랑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경기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드래프트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이 결성이 되면서 이번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공부하신 종목이죠. 10년간 10배 성장할 그런 종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넘버1을 차지하고 있는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어떠한 호재가 있었냐면 팬데믹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이 가속화됐죠.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그 유저, 사용자의 넘버가 62%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숫자가 무려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메르카도 리브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 즉 전체 거래 금액이 61억 달러에 이르는 굉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 1년 동안 77%나 성장한 수치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메르카도 리브레가 가장 좋은 현재의 모습은 뭐냐면 이런 이커머스, 온라인 리테일러의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디지털 페이먼트, 즉 디지털 결제 서비스, 그리고 풀필먼트 로지스틱스, 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커머스만 하는 기업에서 벗어나서 아마존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뭐 결제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배송 서비스도 별도로 진행을 하면서 매출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살펴볼 기업은 코인베이스인데요.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아크인베스트의 ETF의 보유량으로 봤을 때 6번째로 가장 보유량이 많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6번째로 보유량이 많다는 건 굉장히 코인베이스를 좋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매출 숫자가 엄청난데요. 845%를 지금 지난 분기에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코인베이스는 순이익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순이익, 바텀 라인이라는 것은 순이익을 얘기하고 탑 라인은 매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텀 라인, 순이익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개월 동안 가상화폐의 그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코인베이스 역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만약에 가상화폐를 장기적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투자자라면 지금 이 시점에 코인베이스를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미주호라는 투자 기관에서 스퀘어라는 주식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준 그런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읽어볼까 합니다. Mizuho analyst likens Square stock now to JP Morgan in 1871. 자, 미주호라는 기관에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스퀘어를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뭐랑 비교해주고 있냐면 1871년에 JP 모간과 마찬가지다. JP 모간은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런 뱅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미주호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댄 돌브즈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퀘어의 포텐셜,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잠재력이 크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캐시 앱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verage Revenue per User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사용자 한 명당 기여하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 스퀘어의 그 Revenue per User가 한 30에서 4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150에서 200달러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지금 현재에서 3배에서 5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시 앱은요, 앞으로 미래의 뱅크가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를 지배하는 그런 센트럴 뱅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캐시 앱, 즉 스퀘어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1871년에 JP 모간에 투자하는 거랑 같은 의미를 가진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퀘어의 그 에버리지 레비뉴 퍼 유저는요, 지금 어느 정도로 낮은 수준이냐면 JP 모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웰스파고, 찰스 슈압 이런 그 메이저 뱅크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들은요 지금 한 사람당 기여하는 매출이 400에서 70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퀘어는 지금 현재는 40에서 50, 뭐 많아야 50이거든요. 따라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심지어는 15배,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스퀘어와 일반 기업들, 그 뱅크 기업들의 차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3배에서 5배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기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스퀘어의 바이 레이팅을 유지하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380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퀘어가 1년 내 38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현재 주가에서 6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스퀘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관한 뉴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expected to extend cloud dominance with a new service.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대된다. 뭐가 기대되냐면 넓혀 나갈 것이다. 클라우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완전히 넓혀 나갈 수 있는 도미넌스라는 것은 완전히 장악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클라우드를 완전히 독점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번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러한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하이머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요. 이들이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원래 좋아했던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좋아졌다.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호재가 뭐냐면요. 클라우드 PC라는 것을 어제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클라우드 PC의 그 특징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품의 정확한 이름은요. The Windows 365 PC Azure Service라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번에 론칭을 했는데요. 이 서비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스트림할 수 있다, 이어줄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세팅을 이어주는데 애저랑 이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잖아요. 이 장비들과 애저, 즉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슬리 코스트가 $200 정도 된다. $200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비당 $200라고 합니다. $200라면은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서비스가 어제 발표가 된 거죠.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티모시 호란인데요. 이 사람에 따르면 이번에 그 365 PC Azure 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는 그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간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큐리티도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클라우드 PC가 발표가 되면서 지난달에 발표됐던 윈도우즈 11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통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팀즈라는 게 있습니다. 줌의 강력한 그 도전자죠. 이 팀즈 이렇게 세 가지가 통합이 되면서 앞으로 버추얼 워크플레이스, 즉 원격 근무라든지 가상 근무 공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 방송에서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6.4% 정도 전년 대비해서 올라갔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도 지난달에 비해서 1%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무려 7.3% 정도가 올라갔다고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연준 의장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페드 체어맨이죠. 제롬 퍼웰 의장이 과연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가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직접 포웰 의장이 나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미주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커다란 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에는 오미주 말고 조금은 특별한 방송 좀 기획 영상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 always have the issue, and central banks generally always have the issue of looking at price increases and asking whether they're really threatening inflation. By inflation, we mean year after year after year, prices go up. And if something is a one-time price increase, then you don't react to it with monetary policy because
frankly, the way monetary policy works would be by slowing down the economy, slowing down the recovery, and therefore reducing inflationary pressure. So you wouldn't react to something that is likely to go away. So we have to look at this current situation where we have a number of categories of goods and services where inflation's moving up, as I mentioned, higher and than we expected, and a little bit more persistent than we had expected and hoped. But we look at them and we look at the story, and the story with you mentioned around used cars and new cars and rental cars it's all kind of the same story. There's a shortage of semiconductors. There's also very high demand for various reasons. People are using less public transportation. They have money because they haven't been able to spend. It's just a perfect storm of high demand and low supply. And it should pass unless we think there's going to be a multi-year, many-year shortage of used cars in the United States. We should look at this as temporary. And we very much think that it is. And so do all the forecasters I've seen think that these price increases for used cars and new cars they'll top out. And then in all likelihood, at some point in the future, and we can't say exactly when, they'll decline because the play will come back. And do you think, rather than, I appreciate that, those recommendations and what your actions are, is this a time when you see this kinds of transitory inflation of a need for greater public or private investment? I think there's what investment does is it raises the potential growth rate of the country and makes workers more productive and companies more productive and countries more productive, and that raises living standards. And so more of it is generally better as long as it's money well invested. Then it's worth looking seriously at any time. I agree. And